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해는 ETF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시장에서는 국내 ETF 시장 규모가 올해 말에 300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73조 원이었던 ETF 자산 총액이 1년 만에 무려 73.4%나 급증한 건데요. 그중에서도 액티브 ETF가 규모나 또 수익 면에서 더욱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나스닥, 코스피를 추정하는 액티브 ETF부터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전력인프라 등 테마형 액티브 ETF까지 1년 동안 40%부터 무려 100% 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액티브 ETF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또 유망한 액티브 ETF는 무엇이 될지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 전략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중순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올해는 유난히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였었죠. 2025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되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4천선 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4천선을 좀 내줬어요. 사실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4천선은 지키겠거니 했거든요. 막판에 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되는 AI 거품론에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24% 하락한 3,999.13에 네. 코스닥은 더 낙폭이 컸습니다. 2.42% 하락하며 916.11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네.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4천선 아래로 밀려난 게 찾아보니까 12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10거래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4천선 내준 거예요. 네. 간밤 미장에서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경계심이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AI 기술주들에 대한 회피 심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기술주 하면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죠. 네. 주요 기술주들이 다 주르륵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을 오늘 우리 장에서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두 종목 나란히 하락했는데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4%대 낙폭이 컸고요.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11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됩니다. 네. 이게 되게 오랜만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 고용 통계입니다. 투자자들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부진이 확실히 가시화되면 연준이 내년에 통화 완화적인 결정을 할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시 측면에서는 고용의 부진이 굿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점.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18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네. 됩니다.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깜깜이었다가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현재 기준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이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날 발표되는 CPI가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고환율과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은에서 반박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 블로그에 글을 하나 게시를 했는데 종합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주택 가격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하는 건 무리다. 이제 이런 설명을 내놓은 거죠. 네. 한국은행이 이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고환율, 집값 상승세의 원인이 통화량이 과다한 것 때문이라면 이거는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은도 이런 유동성 증가세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M2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 증가 배경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시차 효과, 경상수지 확대에 따른 해외 유동성 유입,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을 꼽았고 이런 유동성의 증가가 이례적인 수준이냐 그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향도 외환 수급 불균형을 확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6원 오른 1,47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 세계적인 비철금속 재련 업체죠. 고려아연이 그 미국의 합작 재련소를 이제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네. 또 경영권 분쟁이 네. 다시 일어날 조짐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고려한 경영권 분쟁은 작년에 워낙 시끌벅적했죠.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여전히 진행형은 진행형입니다. 네. 이제 현재의 최은범 회장 측 그리고 최대 주주인 영풍 MBK 연합 사이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있는 건데 일단은 내년 정기주총에서 또 이사회 구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고려아연이 미국의 합작사 건립 결정을 하니까 이게 경영권 다툼에 다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미국 내 전략광물 재련소 건립 계획을 의결을 했죠. 중요한 건 이게 합작 형태로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 방산 기업 등이 이제 같이 네. 참여를 하는 건데 이 합작사를 통해서 투자금을 조달을 해서 네. 미국 남부 테네시 주에 2029년까지 재련소를 건설을 하고요. 네. 투자금이 상당합니다. 74억 3,200만 달러, 1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을 위해서 합작 법인은 고려아연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고려아연의 주식 220여만 주 10.3%를 합작 법인이 보유를 하게 되고 소각되는 주식까지 고려하면 조금 더 늘어나서 11.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 최대 주주 측인 영풍 MBK 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작법인 조인트벤처가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영풍 MBK 연합이 고려아연 지분 47%까지 확보를 해서 현재 지분으로 보면 최대 주주고 네. 최 회장은 이제 경영권을 현재 갖고 있지만 우호 지분을 합쳐서 지분만 보면 33% 수준. 최은범 회장. 네. 네. 현재 지분이 유지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주주총회에서 임기 끝나는 이 이사들이 영풍 측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합작사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고려아연 지분 11%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가 네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 회장 측과 영풍 MBK 측의 지분이 다시 또 비슷하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풍 측은 이번 미국 합작 투자 결정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백기사 유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을 미국 측,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방산기업 측에 내주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태가 아연에 대한 주권 포기. 이제 아연은 이제 고려아연이 주력으로 하는 비철금속 재련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기존 주주에 대한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고려아연 측은 이게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선 한미 간 전략적 자원 동맹의 결과물이다. 이 점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이번 투자는 정부의 승인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이 재련과 관련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기술을
유출하게 될 경우에는 수출을 하게 될 때 죄송합니다. 유출이나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KPS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 금액 환급해 주는데 이게 혜택이 엄청 커진다면서요? 네. 네. 이게 이제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K패스 혜택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개념인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후불로 지급해주는, 후불로 환급해주는 예. 이런 개념이거든요. 기존의 K패스는 최소 이용 조건을 충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월 15회 이상 사용한 그걸 이제 충족을 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줍니다. 네. 보통 20에서 53%를 환급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액을 넣으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월 62,000원까지 사용을 하면 네. 62,000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다 환급을 해주는 개념인 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환급 방식의 차이가 K패스와 모두의 카드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모두의 카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이 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 기준이 결합이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가 중요해요. 보통 시내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1회 교통비가 보통 3,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일반형이에요. 아. 근데 이제 3,000원 이상이면 이걸 플러스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플러스형의 경우에는 사용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최소 사용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은 거주 지역이 어디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수도권에 사는지 네. 지방에 거주하시는지 혹은 지방 안에서도 우대 지원 지역인지 특별 지원 지역인지 아까 이 우대 지원 지역이나 특별 지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낙후된 지역들. 네, 네. 이 지역들은 최소 사용 기준을 낮춰서 환급 혜택을 더 키워주는 그렇군요. 이런 구조이고요. 마지막 하나 나의 현재 그 지위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인지 청년인지 다자녀인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급 기준 금액 역시 또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다자녀나 청년 어르신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는 환급 혜택을 늘려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환급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라디오로 음성으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저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K패스 쓰거든요. 아. 제가 월 평균 이용 금액이 1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10만 원 사용 금액의 20%인 2만 원 남짓 제가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월 15회 이상은 써야 되고요. 네, 이건 기본이죠. 네, 네. 예, 요걸 충족한 기준으로 제가 한 2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죠. 네. 보통 이거는 쿠폰으로 제가 받아서 다시 K패스 카드에 충전합니다. 계속 이제 네. 순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모두의 카드를 적용을 해본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네. 이 자녀에 해당되니까 조금 더 혜택이 늘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10만 원 쓴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기준 적용이 5만 5천 원입니다. 아. 그러면 10만 원에서 최소 기준 적용 5만 5천 원을 뺀 4만 5천 원을 제가 환급을 받게 그런 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는 게 네. 좀 더 늘어나네요. 혜택 폭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K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 계산됩니다. 혜택이 큰 쪽으로 그냥 자동 적용돼서 환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기후동행 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모두의 카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국 단위로 전국 단위로 적용이 네. 되는 거고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예.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차이가 있죠. 이거는 예를 들어 월 6만 5천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급받는 게 아니고 환급받는 개념이 네, 네. 아닌 거죠. 무제한 이용인 건데 단점은 서울 수도권 권역으로 한정이 돼 있는 반면에 네. 아까 K패스 모두의 카드 같은 경우는 후불 환급제라는 차이가 있고 전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국내 ETF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해 173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ETF 자산 총액. 그런데 올해 말에 이게 3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줄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제 테마형 액티브 ETF 가운데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동안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고도 하는데, 자 내년에도 이 액티브 ETF의 전성 시대가 계속 이어질지, 정말 많은 그 ETF 가운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한 2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오신지. 그렇게나 오래됐는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2달 전만 해도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오르는 네. 그런 때라서 그때 이제 재테크 포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좀 변동성도 좀 커지고 좀 계속 AI 거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글쎄요,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을 앞둔 어떤 시장의 흐름, 시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그냥 AI와 관련한 그런 위기론뿐만 아니라 네. 어쨌든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그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 불확실성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장기금리라든가 금리 관련 여러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연준의 독립성 침해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경계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냐 막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 사전에 경계감이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고, 사실 이 모든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저조됐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여러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게 어디 있겠어라는 그런 심리가 조금 있을 진짜 수밖에 오를 일만 없는데,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오래 좋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소위 좀 뭔가 정리하고 싶어지는 명분을 찾는 것이 시장의 생리인데, 네. 그런 이제 매도의 이유를 찾기 위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국내 증시를 좀 한번 돌아볼게요. 올해 정말 기록적인 상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사실 기업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인 실물 경기가 엄청 막 확 좋아진 거는 아닌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경제를 이제 실시간으로 대변을 하지는 않거든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의 미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결정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법인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크게 좋아지는 않았지만 26년에 좋아질 것이 기대가 됐다는 부분이 큰 시세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승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당한 역대 세 번째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86년 이후부터. 근데 올해도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과 10월달을 빼면은 나머지 개월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거나 지금처럼 약세장이었거든요. 결국 5, 6월에 올랐던 걸 생각해 보면은 4월에 있었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 좀 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7, 8월에 관세 재지정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저희 에이펙 그 회담 말기일에 딱 겹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네. 랠리가 있었는데, 이때는 AI 붐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9월, 10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맞아요. 이제 랠리를 했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24년 7월부터 AI는 선투자 후 회수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네, 결국은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네. 미래에 올 현금 흐름이 크게도 느껴지지만, 네. 반대로 지금의 투자 금액이 너무 커 보이면 또 불안하게 사는 심리이기 때문에 24년 7월부터 있었던 거는 주기적으로 약 3개월에서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항상 위기론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올해도 24년 7월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데서 AI 관련한 투자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 7월에 한번 조정이 있었고, 네. 올해 1월에는 중국판 그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딥시크가 만들어지면서 네.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고설비 투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 30분의 1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생각과 함께 조정폭이 좀 컸었고, 네. 4월은 그냥 관세 때문이니까 AI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시 AI 과잉 투자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나 네. AI라는 것이 23년부터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인데, 그냥 언제나 이런 위기 속에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시장이 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10월에 도드라진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최근 들어서 증시가 리레이팅된 근본적인 이유는 네. 실적이 올해 좋아진 건 아니고 내년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환율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말 제1 밸류체인 국가로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의 지난 한 50년 역사를 보면 네. 80년대 말에 있었던 그 강세장에서는 네. 결국 한국이 중진국에서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가는 네. 그 점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민주화 항쟁이랑 그다음에 민주화를 통해서 시장 전체가 시장주의를 좀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리레이팅 됐었던 게 80년대 강세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1년에 60%씩 상승했던 게 3년 연달아 있었고 네. 지수 기준으로 130에서 1000까지 갔으니까 8배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가 제일 큰 상승장이었고 두 번째는 2004년에서 2007년인데 이때는 중국이 주도하는 성장에 저희가 같이 올라타면서 네. 중국의 밸류체인이 되는 거에 대한 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올해 좀 도드라지는 부분은 환율도 엔화랑 똑같이 움직이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밸류체인 국가로서 재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장래에 우리 증시가 일본 같은 그런 선진화 과정에 있고 밸류업 과정에 있다 보니까 네. MSCI 선진화 지수 편입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경로상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리레이팅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미시적으로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AI 거품 논란 속에서 한국도 AI 밸류체인 속에 속하는 국가니까 네. 그런 비를 같이 맞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발 AI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려할 아닙니다. 않아도 이 된다. 얘기는 네. AI 거품 논란은 아마 영원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근본적으로 이 산업이 그 과거처럼 그러니까 논란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지금 저는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논란하는 받아들였거든요. 과정마다 그런 네. 건데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주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항상 도태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사실 잘 돌이켜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도 그 세쿼이어 캐피탈에서 AI 버블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투자해서 돈 어떻게 벌래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작년 말에 올해를 쳐다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기업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서비스나우 같은 그런 대단한 기업들이 AI가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나오면은 되게 각광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에 작년 말에 상당한 선호가 있었는데 네. 올해를 돌이켜 보니까 그런 소소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더 기초 범용 모델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레벨에서의 경쟁에서 더 도태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기업이 좀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도 AI가 다시 위기설 속에서 결국 보여지는 거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제미나이가 됐던 챗GPT가 됐던 그런 부분에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비선호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종국에는 일부 승자 독식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위기설이 있을 때마다 그걸 뚫고 올라가는 기업은 상당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시세를 뿜는 반면에 네.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세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지난 3년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에 우리 한국 증시의 그 강세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년에 대해서는 일단 26년 실적 전망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네. 뭐 반도체 2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거의 180조 원 정도 되니까 네. 올해 90조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년도 이익 전망치는 너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그냥 시장 지수를 바라봤을 때도 그냥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시장은 내년이 되면은 그다음에 내후년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항상 12개월에서 24개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올해 4분기에 26년이 좋아 보이지만 26년 1분기가 된다면은 네. 27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전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먼 기간까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 1분기 정도를 예상해 본다면은 네. 한국 증시에는 좀 호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증시가 개선된 부분은 기업 어닝이 내년 어닝이 좋아지면서 개선된 건데요.
내년 증시 개선 부분은 제도 개선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개정했던 상법 개정이고요. 네. 두 번째가 배당 분리 부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상법 개정을 하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았다는 것을 결국 그 회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주주총회가 필요한데요. 네. 주주총회는 내년 3월에 3월에 열립니다. 많이. 네. 그리고 배당 분리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확정을 받는 것은 올해 말이지만은 배당을 결정하는 것도 주총 때 결정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3월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올해 바뀐 제도로 인해서 시장이 개선되는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 분리가 어쨌든 7월에 있었던 정부안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연말 연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래요. 배당 관련 그런 기업들인데 배당이 막 꼭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 24년 배당 성향이 27%될 정도고 예. 내년에 배당을 조금만 늘리더라도 배당 분리 과세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보통 주든 삼성전자 우선 주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네. 전체적으로는 26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25년 결산 실적으로 배당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돈을 못 벌 것 같으면은 올해 번 거를 좀 쓰는데 아깝지만 내년에 너무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올해 번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배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연말 연초로 가면서는 배당이 조금 주목받는 그런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네. 액티브 ETF에 네. 대해서 충분히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액티브 ETF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상품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자금 유입 속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역시 저는 우리나라 ETF가 이번 주 상장한 7개까지 포함하면은 이번 주 상장한 7개네. 총 1,058개가 그렇게 되는데요. 많다면서요. 네, 근데 1년에 200개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5년 후면은 상장 주식 수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더 많아졌긴 하거든요. 그래서 ETF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선택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TF들도 한국 분들은 국내 상장한 국내 기업 ETF도 보지만 해외 상장한 해외 기업 ETF도 보고 네. 국내 상장한 해외 자산을 담는 ETF도 보기 때문에 세 종류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는 ETF는 사실상 3,000개가 넘어가는 그 풀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죠? 굉장히 난이도가 그러니까.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만들어내는 운용사들이 ETF를 경쟁적으로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고객들에게 이게 좋은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장되는 ETF도 많고 대부분의 ETF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네, 네. 출시 이후에 관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액티브 ETF라고 해서 지수를 약 0.7 상관관계는 유지하지만 네. 이제 30% 정도는 매니저의 재량으로 네, 어느 정도 맞아요. 운영하는 그런 액티브 ETF를 약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또 지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제일 친숙한 지수는 한국 기준으로는 코스피 200이고 아니면 코스닥 150이나 이런 대표 지수가 가장 유명한데요. 네. 근데 저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보다 우리가 밸류업의 경로에 있기 때문에 네.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밸류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 200이 그냥 시총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면은 네. 밸류업은 말 그대로 주주를 위한 가치 제고 공시를 한 기업으로 한 번 더 속가는 코스피의 퀄러티 지수거든요. 코스피 200의 퀄러티 지수. 퀄러티 지수라고. 네, 코스피 200 퀄러티에다가 심지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작년 11월에 나오다 보니까 시기가 애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지 못했는데 네. 밸류업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ETF들이 저는 굉장한 좀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밸류업 액티브를 이제 여러 운용사들이 만들어서 이제 런칭하고 있는데 그런 네. 상품들 위주로 조금 보시라고 최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에서 내년 배당 성장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시장이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일단 7월에는 35%였는데 지금은 100명 빼고 25%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그걸 감안하면 실질 25%여서 원안보다는 훨씬 개선된 거고요. 그리고 네. 저는 부동산도 같이 보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서 상업용 건물을 건물 단위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그 배당 성향이 25%라는 거는 네. 단기 순익 100억이면 25억을 분배한다는 건데요. 네, 네.
여기서 10% 올라가니까 28로 올라가고 그리고 타겟은 40% 배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도로 배당했을 때는 주식을 그치. 갖고 있는 시가 배당 수익률이 네. 어느 정도로 되냐면 2% 후반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네. 2% 후반대의 시가 배당률은 현재 사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고 보유세와 원리금을 차감한 것보다 유리해지는 구간에 그렇죠. 도달하거든요. 요즘 상호님 부동산은 1%대도 꽤 있는 거죠. 네, 그 상업용 부동산이 그래도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배당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근데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하게 되면은 세전으로 아무래도. 훨씬 유리해지는 네. 구간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주택보다는 사업용 부동산 쪽 사이드에서 네. 배당 분리과세로 인해서 주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매달 업종별 그 수익률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ETF는 다 네. 수익률 공시를 하고요. 네. 각종 비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그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결국은 네. ETF가 패시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약 한 800개가 넘는 그런 패시브들은 다 지수 추종인데 지수를 다 자기네가 만들어내거든요. 상품을 네, 위해 네. 가지고. 그러나 액티브의 경우에도 그 지수 대비 좀 초과성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지만 다만 액티브 ETF를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지수가 너무 뾰족하면은 말 그대로 전반적인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전력 에너지라든가 그러니까 AI 에너지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좋은 그런 테마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넓게 보면은 AI 전체 인프라에서는 어떤 미세한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네. 밸류업 지수라는 거는 어쨌든 국내 상장한 대형주 중에서 모멘텀과 퀄리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개별 기업들은 다 성격도 다르고 테마도 다르지만 네. 어느 정도는 검증된 그런 종합적인 지수라는 점에서 좀 넓은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액티브를 선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한국은 뭐 반도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AI와 반도체라는 그런 큰 두 개의 축 정도가 네. 이제 본인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하고 그냥 패시브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보통 가져가라고 권하세요? 저는 그냥 반반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소식. 그거는 이제 액티브, ETF가 ETF 너무 갖고 있는 수천 분들. 개가 되다 보니까 네, 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가지고 다 사다 보면은 다이소가 되는 건데 그럴 거면 그냥 지수 기반 ETF 차라리. 한 개 사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서 ETF 숫자나 종목 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를 오히려 방지하는 것이 좋은 매니지먼트 방법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하명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부동산 시장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서울 집값이 유독 강세를 보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주택시장에서 서울 주택시장 빼고 얘기하기가 이제 올해는 좀 어려웠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중 꾸준하게 오르면서 상당히 긴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저는 뭐 내년에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한국 부동산원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12월 1일 기준 7.86%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전년 같은 시기 4.42%보다는 뭐 2배 가까이 올해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이제 강남, 뭐 한강벨트 중심의 주택 수요가 좀 견고했고 이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했는데요. 뭐 올해 강남 4개구 아파트 가격 한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동, 양천, 마포, 용산 이런 지역들도 이제 11에서 17% 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뭐 서울을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 흔히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지속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집값이 계속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제 3번이나 발표됐습니다. 일단
그 수요 억제 정책의 그 수위가 이전보다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서울집값이 쉽게 안 잡히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6억 원으로 묶었던 것들이 이제 627 대책이었고요.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이제 135만 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착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던 게 이제 97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근데 10월에 사실 한강벨트나 강남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부분들을 서울 전역으로 묶고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이제 15 대책이 발표됐었고요. 네. 수위가 상당했었죠. 주택 가액에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제한하기도 했었고요. 11월 들어서는 거래시장이 좀 한산해졌습니다. 시장 안정화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박탈 이런 부분의 불만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집값의 지역별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 주택 시장은 정말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죠. 이제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이 뚜렷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이나 울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서울이 집값 불패 상황이었다면 지방은 이제 전세가, 매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지역이 훨씬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특히 지방의 외곽 지역은 미분양 적체,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실제 이제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이 이제 69,069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지방 미분양이 51,518호 정도니까 지방의 전체 미분양의 76% 정도가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방의 아파트값이 올해 1.2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해칭을 못한 상황이고 지난해 하락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2년 내내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주택 임대차 시장을 좀 볼까요? 전세가 상승 그리고 또 전세의 월세화 네. 이 현상이 좀 뚜렷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31만 호 아파트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올해 25만 호 정도로 사실 입주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 이제 감소, 여기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2년 전에 역전세, 전세 사기 같은 이제 우려감들이 비아파트 위주로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아파트 임대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쏠리는 이슈가 있었죠. 이렇다 보니까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좀 꾸준한 편이었고요. 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한 3% 정도 그래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제 더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이제 확실히 갱신권을 쓰는 것들이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에 네. 출회되는 전세의 신규 매물이 줄어드는 이제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해 두 차례 인하되면서 2.5%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 부족,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동반되다 보니까 이제 월세화에도 일부 영향을 줬고요. 네. 실제 10월 기준 전국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이 63% 정도 됩니다. 이미 그래요? 과반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3분의 2가 월세를 내고 사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보증부 월세 포함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임차인 보호 관련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그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안에 이제 국회 발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12월 4일 기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관련한 법안이 한 7개 정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를테면 현재 이제 갱신 청구권이 2+2 총 4년 거주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9년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지금 발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할 때 임차인에게 지금은 이제 구두로 얘기하면 되는데 서면으로 꼭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네. 임차인이 강제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 월세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임차인 권리 강화가 연말 입법 과제로 좀 부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참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네. 이게 또 이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한몫하고 있고, 네.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 지난해 3.3 제곱미터당 이제 분양가가 4,933만 원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5천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5,130만 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이제 4% 정도 올랐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호당 평균 분양가가 14억 4천만 원 정도 서울 지역이 됩니다. 네. 원자재 가격 인상, 뭐 인건비, 뭐 거기에 건설 안전 비용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요즘 평당 공사비가 이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가 공사비만, 나오고 그쵸? 얘기했습니다.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제일 싸니까 분양은 빨리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비싸지만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뭐 근데 이제 이게 서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광역시들도 분양가가 상당합니다. 네. 미분양이 쌓여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가 호당 평균 분양가가 12억 2천. 아, 그럼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배짱 분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대와 공사비 자체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네. 거기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13억 4천 정도로 사실 좀 84제곱미터가요? 호당 평균 그 다 호당 전체적인 평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분양가 아파트들도 지방이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도 보면은 양극화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순인의 청약 경쟁률이 이제 10대 1, 반면에 이제 지방은 4.6대 1 정도로 사실 지방의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보다는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 순인의 청약 경쟁률이 뭐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46대 1로 100대 1을 넘어서긴 했는데 네. 뭐 전체 청약 통장 사용 인원이 뭐 전국적으로 45만 명이라고 보면 절반이 27만 명은 전부 서울에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서울의 청약 쏠림이 좀 큰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5대 광역시 중에 대전, 광주 이런 지역들은 뭐 0.3대 1, 0.5대 1 이렇게 이제 사실상 미달이라고 봐야 되죠. 네. 미계약 물량이 대부분의 청약 사업지에서 순인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를 벗어난 틈새 투자로 수요가 좀 몰린다면서요? 네,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오피스텔, 한강 주변의 연립다세대, 뭐 네. 이런 경공매 이런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서울의 오피스텔 호당 평균 거래가가 지난해 2억 9,743만 원에서 올해는 이제 3억 2,948만 원으로 한 11% 정도 오르고 거래도 일부 늘기도 했었습니다. 뭐 경매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요즘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이제 틈새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네. 뭐 실거주 의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낀 차입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11월 매각 통계가 매각가율이 93%, 매각률이 49% 정도 되니까 이제 관련 수치는 종전보다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그 과천하고 성남 분당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그 선도 지구의 지정 여파가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호재 이제 네. 사실 이제 강남이 오르기 시작하면 경부축이나 신분당선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일기 신도시 분당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올해 이제 성남 분당구는 17.27% 그리고 과천은 18.76%로 강남권 집값보다 더 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도 있었고요. 97 대책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일기 신도시 개발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제 선도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비교적 이제 수요가 많은 분당으로 매수세가 좀 몰렸다고 보여지고요. 네. 과천은 좀 택지 개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뭐 네.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그리고 GTX 신호성 공사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네.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차면서 과천의 집값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 선도지구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지정돼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완료되고 앞으로 정비 계획 수립되고 쭉 가다 보면 네. 어느 정도쯤이면은 그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2030년 이전에 입주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일기 선도지구 사업의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0년에 입주하려면 그 이미 이제 지금 이제 곧 2026년이잖아요. 맞습니다. 5년 내에 입주까지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지역은 일기 신도시 선도할 때 연합 재건축의 형태로 사업이 아,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어떤 단지는 역에서 가깝지만 어떤 단지는 역에서 가깝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일부 단지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재건축을 해도 제자리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분쟁들도 갈등이 많이 나오고 생길 있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속도를 지금부터 높이더라도 네. 사실 2030년 내에 주택을 입주까지 달성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좀 않을까 이게 이제 싶습니다. 지연된다거나 흐지부지 될 일은 없지만 이제 지연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가격이 좀 진정세를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너무 이렇게 달아오를 때 뛰어드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해서요. 네, 뭐 실거래가나 가격의 네.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집값 오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장에 내년에 공급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들 하니까 더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부족하길래 정부가 그 일단 수도권에 공공택지 2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지난해보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17개의 지자체 중에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데요. 이런 네. 부분들이 전월세 가격 불안이나 이제 월세 완화 또는 신축 부족에 따라 이제 뭐 5년 이하의 신축 위주로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사실 이제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이제 97 대책 후속 대책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최근 보면 대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게 내년에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2만 9천 호 정도를 2,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덕 강일지구 3블럭이 한 1,300세대 정도 있고요. 인천이 3,600세대, 경기가 2만 3,8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네. 뭐 고양시 창릉, 남양주 왕숙지구, 성남 낙생이나 복정지구, 그리고 화성 동탄, 수원 광교, 구리 갈매지구에서 공급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뭐 일단 뭐 97 대책에서 2만 7천 호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2천 가구 정도 물량을 좀 더 만들어냈다는 부분들은 고무적인데요. 뭐 대신 2, 3기 신도시의 유보지 내지는 기존의 이제 상업용지 요즘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미분양이 우려되는 부분들의 주거로 용도 전환하는 부분들의 속도를 좀 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일단 3기 신도시 대부분의 택지 보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면서 이런 지역들의 공급이 좀 현실화되면 네. 서울의 주택은 어렵더라도 경기도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 물량은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상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